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LA 시내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 렌트비를 소폭 인상하는 게 허용됐습니다. 현재의 동결 조치는 내년 1월 31일 해제됩니다. LAPD가 한인들에게 경찰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통역을 상주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브몰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대낮에 말다툼을 하다 길거리에서 총을 쏘았는데 주변 사람들 아무런 동요가 없어 더 놀람을 자아냈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는 80대 아시안 노인이 집에 침입한 노숙자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도주하던 노숙자는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한인타운 도로 중 신호등이 적어 위험한 도로로 여겨지는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에 신호등이 추가됩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5일에 해제됩니다.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 뒤 조정해야 합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5개 도시시장단이 최근 1년 사이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이유로 연방정부 측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10월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률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늘었다고 밝힌 가운데 10월 실업률은 3.9%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시즌인 올 연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의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 13명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적대 행위와 단기간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연방하원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원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도운 중국과 튀르키예 같은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무더기로 추가 제재했습니다.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알려지면서 미국 일라이렐리,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를 AI로 합성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앱 제작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놨는데 파장이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를 관철했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친윤 핵심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와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NBA 진격의 신인 웬반야마가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38득점을 올리며 데뷔 5경기 만에 팀 내 최다 득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132대 121로 승리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실버슬러거 유틸리티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내셔널리그 2루수와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에도 후보로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시장 과열도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믿던 한 2만 건 정도 믿던 수치입니다. 10월 증가폭은 고용이 깜짝 반등했던 9월 증가폭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8월 증가폭과 비교해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25만 건에도 크게 미달한 수치입니다. 15만 건입니다. 업종별로는 보건, 의료, 정부, 사회지원 부분이 10월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쇼핑 시즌이 시작되죠.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조업은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고용이 3만 5천 건이 줄었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에서만 고용이 3만 3천 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또 여가 접객업은 1만 9천 건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난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이었던 여가 접객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34달러로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1% 상승한 것입니다. 고용 증가폭 둔화, 실업률 상승 등을 담은 보고서 내용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최대의 쇼핑 시즌인 올해 연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소매협회 NRF가 어제 올해 11월과 12월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 9,573억에서 9,660억 달러까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매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5%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간을 제외한다면 증가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투사이 NRF 대표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통화정책 결정 등의 영향으로 더 신중해졌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가계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과 높은 임금 인상률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소비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또 고금리가 경제를 압박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들은 더욱더 지출에 신중해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벌써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곳곳에서 이제 음악도 많이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커피 전문점 이 스타벅스의 메뉴가 바뀌면서 계절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또 스타벅스 메뉴 바뀌는 것과 관련한 노래도 나왔어요 벌써.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펌킨 라떼 이게 판매되기 시작하면 가을이 왔구나. 본격적인 가을, 할로윈의 계절이 시작됐다라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 LA에서는 많이 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가을을 느끼기에는 LA는 조금 별로인 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스타벅스 컵, 겨울이 왔구나 이런 계절을 알려주죠. 스타벅스 컵이 빨간색,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잖아요. 이건 완전 스타벅스의 마케팅 승리입니다. 이런 스타벅스가 2023년 겨울 홀리데이 메뉴를 공개했습니다. 겨울에 맞춰서 빨간색, 녹색 사용한 4가지 겨울용 컵을 선보였는데 이 컵은 오늘부터 매장에서 서브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컵 예뻐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겨울철 음료 11개도 새로 도입했고 요새 많은 사람들 건강 때문에 관심 갖고 이 우유 라떼보다 오트밀 라떼 많이 드시는데 오트밀로 만든 새로운 라떼 음료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스타벅스 가시면 한번 겨울이 왔구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이 스타벅스가 어제 전 세계 매장을 확대하고 또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내용의 성장 가속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북미 이외 지역 매장을 3만 5천 개로 확장하고 3년간 3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매장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달 1일 현재 2만 200개 수준인 북미 이외 지역 매장 수를 1만 5천 개 더 확장하기로 했고 1만 8천 개에 달하고 있는 북미 지역 매장도 2천 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3만 8천 개에 달하는 매장이 2030년까지는 5만 5천 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테마파크 다 가보셨습니까? 꽤 많죠.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너츠베리 팜, 그리고 위쪽에는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면 레고랜드와 시월드가 있죠. 아까 1부 때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야 동물원은 왜 빼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LA 동물원도 있고 샌디에고 동물원도 있고 산타바바라 동물원도 있고 동물원들도 있죠. 자, 어디가 제일 좋으십니까? 이런 가운데 너츠베리 팜을 운영하는 시더페이.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을 운영하는 식스플래그스 합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추정 기업 가치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선도적인 테마파크 운영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남가주에서 테마파크 하면 디즈니랜드 가장 손꼽히죠. 그리고 또 지인이나 친척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되면 디즈니랜드는 꼭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죠. 야, 그 비싼 디즈니랜드를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그래도 모시고 가야죠. 이번에 합병이 완료가 되면 시더페어 주주는 합병회사 지분 51.22%, 식스플래그 주주는 48.8%를 소유하게 됩니다. 통합 후 회사명은 식스플래그 그대로 식스플래그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은 너츠베리팜 측이 많이 가는데 회사 이름은 식스플래그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더페어는 오하이오주 시더포인트 등 북미 지역에 총 15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식스플래그는 북미 지역에 총 27개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더페이가 운영하는 이 너츠베리팜 이런 쪽은 약간 테마파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식스플래그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는 롤러코스터에 중점을 두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 기업 결합은 합병회사가 시월드, 디즈니, 컴캐스트 등 기업 규모가 더 큰 경쟁자들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규모와 자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받는데 좀 유리하겠죠. 디즈니, 이 컴캐스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이야기합니다. LA 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 비용을 소폭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LA시 조례안이 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LA 시의회 소위원회가 2일 렌트비를 소폭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휴고 소토 마티네즈 LA 시의원은 지난달 말 LA 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대해서 렌트비 인상 동결을 연장하자는 방안을 내놨지만 블루맨필드 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수정해 소폭의 렌트비 인상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LA시 조례안에 따라 본래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렌탈 하우징 유닛은 렌트비 인상폭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에 연동해서 이루어지도록 제한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렌트비 인상 동결 조처가 이루어졌고 내년 1월 31일에 동결 조처가 해제됩니다. 시의회에서는 렌트비 인상 동결 조처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된 상황에서 렌트비 동결을 연장할 경우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어 렌트비 동결보다는 소폭 인상 허용으로 선회하는 것이 낫다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소폭 인상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해서 적용되는데 렌트비 인상폭 계산을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시기를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렌트비 인상폭은 7%에서 4%로 낮아지게 됩니다. 2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렌트비 인상안은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되면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강절도 행각이 부쩍 늘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또 늑장 대응을 하면서 불만이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주민 간의 간극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LAPD는 한인들에게서 경찰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통에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최근 타운 한인들이 증오범죄나 강졸도 피해를 입어도 LAPD에 신고하기보다는 타운 내 한인단체들에 더 의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언어적 장벽도 이유 중 하나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찰 인력이 줄어들어 경찰에 신고해도 대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운에서 중범죄 피해를 입어도 치안당국에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이제는 타운 내 주요 한인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LAPD 대상 한국 역사문화 워크숍에 참가한 LAPD 경관들은 최근 한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범죄 대응이 더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들에게 경찰서 문을 낮추기 위해 일단 LAPD 경관들이 쉬운 한국어라도 배우라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문화원 워크숍에는 LAPD 할리우드, 올림픽, 퍼시픽, 웨스트 LA, 윌셔지서, 서부지역 본부 6곳에서 근무하는 30여 명의 경관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무엇보다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간단한 한국어를 익혀 추후 한인들의 연락을 받게 되면
바로 경찰국 내 한인 경관들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 디비전에 근무하는 경관은 간단한 한국어를 동료 경관들에게 가르쳐 한인들의 신고 전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gonna teach them like how to say hi and try to communicate as much as we can. Because honestly, the few times I did communicate with Korean speakers only.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21년차 베테랑 경관은 매 워크숍에 참석하며 한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You know, it's a lot of good learning. I've been to quite a few of these, and I'm learning something every time I come.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share it. 웨스트 LA 소속 경관은 워크숍에 참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한인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ire many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so I've got the pleasure of being able to work with other people that come from a Korean background and stuff like that, so they're able to share their culture a little bit with me. 서부지역 본부 소속 경관은 이번 워크숍이 처음인데 한인타운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Was able to kind of delve into the Korean culture, just living at home, eating what they eat, seeing what they do, going to the parades and the festivals. So yeah, it was cool. So now kind of seeing it outside of that.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세가 올라가며 타올랐던 리버사이드 카운티 산불 하이랜드 파이어 진화율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진화율이 40%로 밝혀진 것입니다. 어제까지 20%에 불과했지만 단 하루 만에 2배나 진화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500여 에이커를 태운 하이랜드 파이어도 맹렬히 타오르던 기세가 오늘을 기점으로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모든 공중 진화 작업을 어젯밤 종료시켰습니다. 일시적인 비행 제한 조치 역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의 비행이 공중 진화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비행 제한 조치 속에 진화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이번 하일랜드 파이어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택 3채를 비롯해 인공구조물 13개가 완전 전소됐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네, 1시간 되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썸머타임이 이번 주말 끝납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 뒤로 조정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이 아날로그 시계들은 손으로 일일이 바꿔줘야 하지만 1시간 더 잘 수 있다라는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되면 LA와 한국의 시차는 17시간으로 1시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새벽 2시, 5일 새벽, 일요일 새벽 2시에 해제됨에 따라 한국 국적기 3, 4의 LA 인천 노선 운항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은 LA 출발 기준으로 주간편 매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야간편은 오후 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빨라집니다. 인천발 LA공항 도착 시간도 오전 9시 30분에서 매일 오전 8시 30분, 오후 1시 4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웹사이트는 운행 스케줄 조회 결과 LA공항 출발 주간편은 매일 오후 12시에서 오전 11시 1시간 빨라집니다. 그런데 야간편은 오후 11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천발 LA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40분에서 오전 8시 40분으로 그리고 오후 도착하는 것은 3시 50분에서 오후 2시 5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에어프레미아 LA 지점에 따르면 주 5회 운항 중인 LA공항 항공편은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에서 오전 9시 50분으로 LA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8시 20분에서 오전 7시 2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빨라집니다. 이 썸머타임 하면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집 안에 타이머, 비즈니스 하실 때 타이머 이렇게 설치해 주신 분들 이것도 다 일일이 한 번씩 손 봐야 합니다.
11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역시 남가주 지역은 맑고 건조하며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 유지되고 한낮에 더위가 느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3도가량 떨어지고 일요일에도 역시 2, 3도가량 더 떨어져서 예년 기온에 점차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의 낮 기온은 오히려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많아서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5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52도, 해안 지역은 75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8도,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노스 방향입니다. 405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타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인디아나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5 노스 방향에서 사우스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설치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서 한국 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며 양 기관은 재외동포 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재외동포 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비대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하기 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지만 이들 모두는 한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외동포들은 국내 본인 인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거나 한국 신용카드를 보유,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도로 중에서도 신호등이 적어서 위험한 도로로 여겨지는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에 신호등이 추가됩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데도 신호등이 없어서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올림픽 블루버드와 세라노 애비뉴 교차점에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교차하는 길은 웨스턴 애비뉴부터 서쪽으로 옥스포드 애비뉴, 세라노 애비뉴, 호바트 블루버드, 하버드 블루버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옥스포드 애비뉴와 세라노 애비뉴, 호바트 블루버드와 교차로는 즉 연속된 3개 교차로에 모두 신호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보행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상당히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무단 횡단이 비일비재하며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LA 시정부는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놀만드 애비뉴 교차점의 신호등 시스템을 자회전 신호가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 설치는 내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LA시 지역 한인 주민들 가운데 DWP 수도전력국의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들쭉날쭉 고무줄 같은 요금 청구서인데
이같이 들쭉날쭉한 요금 청구서 LADWP가 계량기 검침을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고 평균 예상치 금액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나왔으면 다음에 검침을 했을 때 또 그 어느 부분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진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침은 매달 받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불만 제기를 통해 요금 과다 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력 낭비,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데 DWP 고지서를 받아왔을 때 검침 몇 킬로와트를 썼는지 나오는 그 수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무줄 고지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자주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계량기와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상당수 고객들에게 과다 요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소송을 통해 DWP는 7만 가구에 잘못 징수한 요금 총 6,700만여 달러를 배상하기도 했었습니다. LA 시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주민자치기구인 웨시아산타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LA 한인타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운 정화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웨시아산타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마크 이 의장과 세뮤얼 서 대의원은 LA 한인타운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 해결을 위한 타운 정화 캠페인에 주민의회가 나선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내 쓰레기 문제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마크 이 회장은 한인타운 8가 지역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8가를 중심으로 포스터를 붙이고 주민들에게 불법 쓰레기 투기를 목격하면 사진을 찍고 신고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목격했을 경우 사진을 찍어 LA시 민원전화 3112나 LA시 위생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대형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버릴 때도 미리 LA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민원전화 311번으로 수고를 요청하거나 LA시 위생국에 전화하면 72시간 내에 대형 물품을 수거해 가게 됩니다. 한편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이 대표 전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323-200-5532, 323-200-5532번으로도 한국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캠핑장을 예약하고 아예 오지 않거나 늦게 취소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캠핑장 예약을 최소 7일 전에 취소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수수료 7.99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서명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하루 전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하면 됐지만 이제 일주일 7일 전에 취소해야 한 차례 벌금으로 끝나는 겁니다. 동시에 24시간 이전에도 취소하지 않고 당일 캠핑장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비용 모두를 벌금으로 부과받습니다. 기존의 하루 이용료를 벌금으로 부과하던 것에 비하면 큰 금액입니다. 공원 측은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는 경우 비교적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이 점차 연말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더 그로브몰에도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그로브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이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장식의 높이가 100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목된 마운트 샤스타에는 10그루의 새로운 흰 전나무가 심겨지게 됩니다. 더 그로브에 도착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여 개의 장식품과 15,000개의 조명으로 장식될 예정이고 제22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오는 13일에 진행됩니다. 더 그로브 쇼핑센터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총격은 어제 오후 3시 반경, 3시 30분경 더 그로브와 베버리 블루바드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이 그로브몰 옆에 일회온이라는 마켓이 있죠. 그 마켓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고 용의자는 검은색 램보르기니를 타고 그로브 남쪽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 어제 샌페드로 지역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16살 청소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총격 신고가 접수됐고 또 조사에 들어갔으며 일부 경찰관들은 총격을 받은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으로도 찾아갔습니다. 후송된 16살 청소년은 경찰에 자신이 당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 부근에 있는 이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총격이 일어나자 흑인 그룹과 히스패닉 그룹이 뿔뿔이 흩어져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흑인 그룹과 히스패닉 그룹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면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선 대선을 향한 선거전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죠. 오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 있는 경쟁자 없이 독주하던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현재 7명이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이 현재 공화당 경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2차례 경선 후보 TV 토론을 개최하며 장을 겨뤘고 출마를 선언했다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도 잇따르고 있고 그중 한 명이 지난 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각 당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50개 주별로 코커스 이 당원 대회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실시해 후보 간의 대의원 확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체 대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데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 선출은 내년 여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년 여름까지 이런 치열한 공화당의 경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아이오와를 여러 번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이오와가 중요한 표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2016년 경선 때 아이오와에서 졌지만 결국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햄프셔, 미시건 4개 주가 예비선거와 커커스를 치르기도 합니다. 내년 2월 이들 모두 초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승부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첫 경선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3일입니다. 민주당도 원래 아이오와 커커스를 시작으로 뉴햄프셔에서 첫 예비선거를 했지만 올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최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유권자 90% 이상이 백인이라 미국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인종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경선 때 뉴햄프셔에서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내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전체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가운데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매년 이렇게 매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공부하고 설명해 드리는데 할 때마다 이 선거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5개 도시시장단이 최근 1년여 사이 미국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와 또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브랜드 잔슨 시카고 시장과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이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불법 이주민 그리고 망명 희망자 구제 대책과 연방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존슨 시장과 존스턴 시장의 백악관 방문은 이들이 애덤스 시장과 캐런 베스 LA 시장 또 실버스타 터너 휴스턴 시장과 함께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불법 이주민 또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최소 50억 달러 지원 요청에 아무런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잔슨 시장은 매우 생산적이고도 긍정적인 대화였다는 자평을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불법 입국자 보호소 설치를 비롯해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서 14억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정치인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남과 차남이 법정에서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은행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고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회계법인이 제공한 재무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장남에 이어서 증언대에 오른 차남 에릭은 조작된 자산평가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자산평가 서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 자산평가 서류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검찰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자 트럼프 그룹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발끈하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에 만들어진 특정 서류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2024년 대선을 통해서 백악관에 다시 복귀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것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 이어서 이 미시간주에서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16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금주 초 미시건주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관할하는 이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민주당 소속인 자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처 장관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힌 것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뉴욕 운전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우버 리프트 같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에게서 받아야 할 비용을 운전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업체들은 해당 비용을 소비자가 일부 부담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버비, 리프트비 또 올라가겠네요. KBS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차를 부를 수 있어 택시보다 인기를 얻게 된 차량 공유 서비스. 소비자에겐 편리하지만 운전자들은 서비스 플랫폼이 떼가는 수수료에 항상 불만입니다. You know that we are paying to the car installment, then all maintenance, but they are deduct too much amount from the drivers. 뉴욕 택시 운전자 조합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우버와 리프트가 떼간 비용이 부당했다며 고소했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업체들이 소비세 등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까지 운전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데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 검찰은 이 비중이 요금의 10%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합의금은 우버가 2억 9천만 달러, 리프트가 3,800만 달러로 모두 우리 돈 4,400억 원에 이릅니다. 약 10만 명의 운전자가 평균 40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연간 최대 56시간의 유급 병가와 함께 시간당 26달러의 최저임금도 받게 됐습니다. They will make a minimum pay to the drivers to ensure that the drivers don't earn less than the minimum wage after all their expenses are accounted for. 우버와 리프트 측은 일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거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동자 지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알려지면서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공급이 제대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최근에 밀려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 주사제 생산시설의 구축 자체가 매우 복잡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734%나 급증한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당뇨 치료제 오젬픽 매출은 56%가 증가한 3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역시 FDA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도 3분기에 14억 달러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으로 인해서 두 회사 주가가 어제 각각 전날보다 4.66%와 3.33%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주사제는 생산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구용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야만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라이 릴리는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맥스먼 씨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맥스먼 씨와 LA 다저스의 2년 2,400만 달러 계약. 이번 월드시리즈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수비의 중요성 너무나도 잘 봤죠. 텍사스가 우승한 거 보고서 역시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많지만 수비의 중요성, 그림 같은 수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맥스먼 씨는 LA 다저스의 3루수입니다. 2년 계약해서 2년 정도 더 맥스먼 씨가 3루를 본다? 다저스 수비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지금 많습니다. NBA 프로농구 샌안토니오의 신인 선수인 웬반야마가 38득점, 10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신장이 무려 2m 20cm가 넘는 웬바냐마, 몸을 풀듯 가볍게 이 덩크슛 성공합니다. 그리고 속공 상황, 동료에게 패스를 받은 뒤 두 손으로 강하게 꽂아 넣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죠. 외곽에서 석점슛도 정확합니다. 또 상대 골밑에서 수비를 가볍게 따돌리는 재치 있는 몸놀림, 엘리웁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고공 플레이까지. 이 선수 도대체 못하는 게 뭐죠? 듀란트를 앞세운 피닉스가 4쿼터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데요. 하지만 38득점에 10리바운드로 활약한 웬바냐마가 결국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등번호처럼 올 시즌 넘버1 신인 맞네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 진출 뒤 처음으로 라운드 베스트 11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입니다. 지난달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바로 이 장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어 리그에선 음바페에게 전달되는 환상적인 침투 패스로 프랑스 리그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리그앙 소셜미디어로부터 마에스트로, 장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결국 이번 10라운드에서 팀 동료인 음바페 등과 함께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이강인은 내일 몽펠리에와의 홈 경기에서 또 한 번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4년 11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잠들기 전에 1시간 뒤로 돌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새벽 2시를 1시로 돌려놓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